제가 이제 다준다 연구소 주최 발표를 이제 종종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뭔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냥 발제 정도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한 비난이나 비판을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오늘 실망한 것이 있었다면 식사로 제가 대신 갚아드릴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가 아마추어라는 부분. 두 번째, 제가 이제 39입니다. 우리 나이로.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40인데 내적인 탐구를 많이 하게 돼요. 내적, 외적인 탐구. 그래서 사실 제가 윤 기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운을 버시는 분이다, 저분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제 정말 관심은 이제 그 서양, 제가 정치학 전공이거든요, 학부 때.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서양 정치 사상, 동양 정치 사상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쭉 연강을 해보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제 꿈인데, 그거는 지금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도 발제로, 비난 없이, 비판 없이. 이제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내적 탐구를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그런 연결고리들을 세상이 뿌려져 있는 지식들의 논리적 연결고리들을 찾던 과정에서 나름대로 통찰을 얻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거 괜찮다, 한번 공유 한번 해보자 해서 소위 나눔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라고 먼저 이렇게 사전에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돈보다 운을 벌어라는 서평 강의, 그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무슨 서평을 하겠습니까? 제가 서평이라기보다는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목도 인생 매뉴얼 탐구기. 인생을 좀 어떻게 살고 싶은데 매뉴얼이 있다면 그게 뭘까라는 어떤 노정 속에서 찾은 것이다. 저번에 버전 1.0이었다면 이번 1.5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만난 사소하지만 확실한 통찰을 주제로. 그 곡성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작이다, 보자마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내적 관찰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는 단순 공포 영화가 아닌데, 저는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공포 영화를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 공포 영화가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상당한 그 평가를 받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거에 대해서 2016년 당시에는 이것이 나왔을 때 이것이 무슨 영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또 이거를 본 관객들은 어떤 걸 느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둔 자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홍진 감독도 이제 2016년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이렇게 보면 별반 그렇게 딱 부러지는 얘기는 해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상당히 흥분을 한 상태에서 야, 이거 진짜 명화입니다 라고 제가 윤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드렸고, 윤 기자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도 어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내린 결론은 정말 잘 쓰여진 논문처럼 어떤 메시지를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나 빠짐없이 전달해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한 어떤 지혜와 통찰을 선물해주는 영화다라는 나름대로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괜찮은 영화다, 이거는 좀 깊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 곱씹은 거를 제가 한번 곱씹어서 개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눠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20세기 폭스사에서 한국 영화를, 그때 이게 저는 되게 막 이상했거든요. 왜 20세기 폭스사에서 미국 영화에서 투자를 이따만큼 해가지고 한국 영화를 찍을까? 확실히 뭔가 좀 안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처음 장면, 뭔 장면이 나오니 자막이 올라와요. 성경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에요. 앞에 실물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믿지를 않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마음이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이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눈에 빤히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믿고 싶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유령을 그리는 거죠. 이것은 유령이다. 유령일지 몰라.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대체로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될 때 두려움을 느끼죠. 불확실성. 저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걸 보고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미 누군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관점, 오타다. 관점, 가치관,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사람 머릿속에는 마치 색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각자 다른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보는 현실이라는 것이 서로 완전히 다른 똑같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면서도 누군가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그럼 과연 진실이란 뭘까? 다음은 진실이라는 거는 있기는 한 걸까?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진지한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그러고 속물을 하거나 하게 되면 사실관계,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법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럼 진실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실은. 근데 이제 그때는 진실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느냐라는 의문. 이 부분.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한참 불교 공부를 좀 할 때인데 정관이라는 개념이 좀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게 과연 있기는 한 걸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잖아요. 결국 어느 하나로 인해서, 마치 제가 좋아하는 표현, 글자들이 써 있다면 글자들이 검은 글씨로 잉크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백으로 쓰여 있는 것처럼 어느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존재하고, 어느 한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 그 인식을 통한 어떤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 정말 진짜라는, 정말 어떤 플라톤이 말하는 어떤 폼처럼, 어떤 이데아처럼 그렇게 어떤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뭐냐면 어떤 일본인이 낚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끼를 빡빡빡 꼬고 있죠. 처음에 저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이 던져졌을 때, 어떤 스토리라든가 진실이 던져졌을 때 동일한 사실을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이 그 사실, 어떤 던져진 어떤 것을, 어떤 사실을, 사건을 사람들은 각각 덥석 물고 어떻게 소화를 해낼까, 어떻게 배설을 해낼까,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마치 미끼를 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 이제 황정민인데 일광이라는 박수무당이에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보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나이키 있고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자기가 붙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봉숭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이 어떤 이렇게 무당이라든가 무당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현대를 살고 있지만 실제로 머릿속에서는 옛 가치관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맞았다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대본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제 한 건데, 주인공이 왜 딸내미가 자기가 표적이 됐을까, 비극의 표적이 됐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할 때 무엇이 걸려오는지 알고 하냐? 아니요. 그 놈은 알 수 없는 어떤 그 공포의 대상인 거죠. 낚시를 하는 것이다. 뭔가 딸려올지 모르고 일단 미끼를 던져본 거고, 그 다음에 딸내미는 그 미끼를 문 것이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상황과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런 떡밥들은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쭉쭉 던져져요. 주제의식인 거죠. 이 영화는 제일 처음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어떤 생김새라든가 어떤 분장에서 보고 사람들이 이것은 고어물이냐 좀비물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분분하게 하는데, 좌우간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죽인 것 같지 않고는 조 씨라는 사람이 남편인데 일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여놓고 도망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얼굴로. 얼굴에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어떤 그 고름 같은 것이 펴 있고, 눈은 허옇게 까뒤집어져 있고, 그리고 넋을 잃어가지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이 이런 범죄 현장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사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범죄 현장을 바라보러 가는 그 범죄 현장을 탐구하러 가는 이 형사가 이제 첫 번째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거기 걸려 있는 마른 꽃을 봐요. 금오초라는 꽃이에요. 근데 금오초라는 꽃을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어떻게 생겼냐면 꼭 해골처럼 생겼어요.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예전에 어디서 봤던 건데 팔레이돌리아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 말인즉 모호하고 연관성 없는 현상이나 자극에 대해서 일정 패턴을 추출해가지고 그 연관된 이미지를 추출해내는 심리 현상 또는 그것에서 비롯된 인식의 오류를 나타내는 말.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머릿속에 아니면 자기 심리적인 마음속에 어떤 갖고 있는 어떤 형태가 있거든요. 그거를 거치고 세상에 전혀 관계없다는 게 중요해요. 연관 없는 걸 보고 어떤 것을 어떤 이미지를 추출해낸다는 거죠. 금호초가 사실 이게 해골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해골처럼 생각을 해요. 비슷한 건 예전에 화성 표면에 사람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이제 외계인 이제 그때부터 외계인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외계인을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년 후에 이제 레졸루션이 좀 좋아져가지고 해상도가 좋아진 카메라를 찍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 모르죠. 일부러 이렇게 생긴 거라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게끔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건데 그냥 어쩌다 보니 이래 보인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싶었던 건지 모르죠. 다 팔레이돌리아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많아요. 이런 거. 뭐 다 머릿속에서 지금 의인화시켜서 머릿속에서 이건 뭐다라고 그려지죠. 다 팔레이돌리아 현상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머릿속에서 어떤 것이 있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고 그 선입견을 통해서 똑같은 현상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과 매치가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으로 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사는 그 금어초를 보면서 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해골이네 라고 만지작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곡성하고. 그리고 어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에 들어가는 그 형사는 이런 팔레이돌리아 현상을 느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을 실감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곡성이라는 영화가 시작합니다. 곡성이라는 이름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짜로 전남 곡성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곡소리네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똑같은 음운이 있는데 음절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각자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는 곡성, 누구에게는 전남 곡성. 자, 그럼 사건 1. 아까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성복이라는 사람인데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최근에 일본 사람이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 짓이랍니다. 그럼 그 사람 짓이 뭐죠?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과 연관이 있답니다. 라는 소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구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하는 말이 그래요. 이 무식한 나오는데 이 무식혀갖고 겁나 무식혀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오늘 검사를 했더니 피 속에서 이상한 버섯을 먹었고 그 버섯에 추출물들이 잔뜩 나왔다는 거예요. 환각현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보세요. 경찰이죠. 아주 상당히 객관적인 사람들이에요. 경찰들인데 이 경찰들도 이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경찰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버섯 얘기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으로 보이죠. 그죠?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음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 얘기를 이제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냐면 이 사람이 일본 사람 짓이랍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긴데 이 사람이 이런 행색을 하고 산에서 죽은 고라니를 파먹고 있는 걸 봤다. 괴물이나 악마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씌웠다. 그런 소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종구, 우리 주인공 종구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딱 나눠져요. 근데 다음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정전이 되고 어떤 여자가 홀딱 벗고 바깥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데 바깥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이 두 사람이 완전 패닉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찰이거든요. 경찰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경찰의 본분은 뭐죠? 호기심이죠. 뛰쳐나가야죠. 당신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근데 이 종구 같은 경우는 일단 숨어요. 무서워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으악! 그래놓고 시켜요. 성복한테 나가보라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구의 머릿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버섯을 먹었대요. 감식 결과래요. 과학적인 근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왜 사람은 어두움을 두려워하고 비 오는 날 번개 치는데 낯선 여자가 홀딱 벗고 바깥에 서 있으면 무서워할까요?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어떤 귀신이라든가 어떤 과학적인 것 이전에, 과학적이라는 건 별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을 과학적이라고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현실적인 무엇인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해코지 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머릿결 한 곳 속에. 머릿속이 이제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가치관과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런 사건이 탁 벌어지니까 한쪽 가치관이 팍 스파크를 터지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사건 2. 두 번째 사건이 벌어져요. 화재 사건이에요. 화재 사건이고 거기서 또 첫 번째 그 아저씨처럼 이런 몰골을 한 사람이, 근데 관객 같은 경우는 이 몰골이 되게 익숙해요. 최근에 이제 엄청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그 좀비 영화의 몰골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거 좀비인가 말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좌우간 영화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몰골을 한 사람이 이런 화재 현장에서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일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보니까 이 아주머니 혼자 살고 엄마인데, 그리고 그 일본인이 멀찌감치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아주머니도 목을 매서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영화를 안 보신 분이고 완전 스포일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는 어떤 호기심을 갖게 보기보다는 이걸 보시고 영화를 다 보시면 아, 이런 느낌이 나네라는 것도 있을 거니까 애써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칼로 다 살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질렀던 거죠. 타 죽은 것이 아니라 칼로 맞아 죽은 것이다. 셋 다 와, 겁나 놀래버렸어. 이게 뭔 일이다냐, 그러니까요. 자, 그럼 사건 2를 가지고 이제 해석이 분분해지는 거죠. 사건 1에 대해서는 해석을 어떻게 했었죠? 아까 같은 경우는 버섯 때문이랴.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이 어떤 귀신이나 괴물 같은 행색을 했고 뭔가 연관성이 있대야. 사건 2에 대해서도 사람이 동네 건강원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 건강원 아저씨가 그 괴물이나 귀신 같은 몰골을 하고 생고라니를 파먹고 있었던 그 아저씨한테 찾아갔어요. 종구가.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아저씨가 일본 사람이 이 사람을 강간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상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애매해지는 거예요. 물론 증거는 없어요. 현장 목격자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소문들이 들리면서 이 사람은 종구 같은 경우는 계속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죠. 이제 종구의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렌즈가 무엇일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게 되면 이제 영화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내면 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형사로서의 객관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 간의 충돌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복은 아까 그랬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대요라고 장난처럼 얘기했었는데 이젠 도리어 종구가 성복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좀 문제가 있대. 그리고 자기가 얘기했던 말을 번복해요. 버섯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뭔가가 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범인들이 피부에 뭔가 있으니까 이제 피부과에서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피부과를 보내요, 이 사람을. 그리고 이제 혼자 남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요. 누군가를 만나냐면 이 사람을 만나요. 천우희. 이 사람의 이름은 영화에 안 나와요. 대본에는 나와요. 그리고 언론의 인터뷰와 시놉시스에는 나와요. 무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무명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딱 두 가지가 또 헷갈리는 거예요. 곡성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것처럼 이름이 없다는 노네임의 무명인지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의 뜻을 말하는 밝음이 없다는 무명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좌우간 그 무명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람 좀 헷갈리게 만들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해요. 이 사람한테 제보를 해요. 그 아주머니가 죽였다. 제보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봤어? 여기서 다 죽여 붙였어. 할매가 제일 아프게 죽였지. 직접 본겨? 하모 봤지? 워치케. 봤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봤다. 그럼 어떻게 상황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이래요. 속삭이면 할매가 그러는디. 할매가 그러는디. 그 외놈은 귀신이랴. 아집니 피를 말려 죽이려고 그랬디야. 외놈 본 적 있어? 몇 번 봤는디? 한두 번. 조심해요. 할매가 그러는디 그놈이 자꾸 뵈는 것은 그놈이 자꾸 찾아가서 피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딱 듣는 순간 이건 뭐냐면 전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문 증거라 해가지고 카더라라는 거죠. 영어로는 hearsay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번에 박근혜 뭐 이재용 사건 뭐 이런 거 하면서도 언론에서 전문 증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누구한테 전해 들었던 내용 같은 경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예외가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문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도 전문이에요. 할매가 그러는디. 그리고 아까 그 종구 말고 그 성복이 얘기했던 것도 사실 다 그 전문이에요. 그죠? 일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다 전문이에요. 소문인 거죠. 그건 증거 능력이 안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계속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갔더니 없어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 아까 그 일본 사람들이 고라니를 또 파먹고 이 사람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또 꿈이에요. 여기서 애매해져요.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애매해요. 다 애매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뭔가 조금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건질 거 없는 사실관계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그런 사실관계들 사람들이 보면서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제3의 관점은 뭘까? 신문에 났어요. 야생 버섯이 부른 가족 피살 사건. 제3자의 시각, 경찰의 시각, 과학적인 시각, 즉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시각들은 버섯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과 관계없이 종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버섯은 말도 안 돼. 하지만 이제 머릿속에서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자기의 선입견 속에서 한쪽엔 선입견이 있었죠. 가치관, 증거, 능력, 논리, 과학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가치관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 이쪽이 잠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죠. 이제 그 소문들을 추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건강원 아저씨를 찾아가요. 건강원 아저씨 본 얘기를 딱 들어요. 그리고 건강원 아저씨를 따라서 그 일본인을 찾아가죠.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아저씨가 갑자기 난데없이 비가 내리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쳐가지고 이 건강원 아저씨가 벼락을 맞아서 중태에 빠져요. 정말 기괴한 일이죠. 하지만 기괴한 일이지만 연관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연관 없는 걸 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같은 병원에서 제일 처음에 아까 사건 1의 용의자였던 사람이 기괴하게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마치 좀비처럼 막 발광을 하다가 탁 죽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딸내미가 이상해져요. 갑자기 딸내미가 이상해지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이상한 발작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어떤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과학을 직접 보았느냐, 그 어떤 진실을 직접 보았느냐, 그 다음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정황들이 논리적인 연결고리상 그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정황이냐 직접이냐 이 두 가지밖에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연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종구 같은 경우는 그 연관 없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내면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었던 큰 가치관이 갑자기 폭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또 이제 어머니가 얘기해요. 그 가치관은 뭐냐면 되게 전근대적인 가치관인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초현실적인 것들이 있다. 귀신, 유령 등등등.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가치관이 점점 포섭되는 것들을 영화가 보여줘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아저씨가 장인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무당을 알아보겠다.
근데 여전히 갈등을 해요. 자기는 경찰이고 젊은 사람이고. 하지만 이 사람은 되게 무능하고 능력 없고 되게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자기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벌어져요.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한 차례 또 한 번 잠식이 돼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까지의 등장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복이 있었고 정복이 있었고 경찰이에요, 둘 다. 근데 이제 소문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만나야겠다. 일본 사람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이 있다라고 내면 심증을 가져요. 이런 걸 심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갈 때 누구를 동행하냐면 카톨릭에서 보면 이제 사제가 있고 사제가 이제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부제가 있어요. 브라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제가 있는데 이제 사촌 동생이에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성복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삼촌인 거죠, 종복이. 그래서 데려가요. 같이 가자. 그래서 셋이서 같이 가요. 근데 이 사람 이삼이라는 사람인데 부제는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오냐? 일본말 할 줄 알거든요. 데리고 갔는데 보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성복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톨릭 신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탁 지고 가요. 벌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딱 보이죠. 근데 그거를 조롱을 해요. 놀리면서. 종구 같은 경우는 야, 이 새끼 오버하고 앉았네 하면서. 벌써 머릿속에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신은 안 된 거예요. 하지만 내면에 갈등은 있는 거죠. 어떤 논리적이고 눈에 보이고 그런 제3의 어떤 객관적인 렌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그 장모님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전 근대적인 렌즈로 볼 것이냐. 여전히 갈등을 하는데 이런 전 근대적인 렌즈로 보고 있는 사람을 또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제는 어떤 사람이냐? 아직 몰라요. 사건을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이 부제에 대해서 평론을 하거나 서해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종구처럼 갈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본 사람 집을 찾아갔어요. 일본인은 없었어요. 산골짜기 한가운데. 근데 이 성복은 여기서 확신을 해요. 이 사람이 귀신이라고. 물론 귀신이란 말은 안 하죠. 하지만 그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요. 알 수 없는 것에 어떤 영향력이 있고 존재라는 것을 확신을 해요. 그걸 뭘 보고 얘기를 하냐? 지금까지 살해 피해자였던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경찰이라면 이 사람이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촛불들, 의식 행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악의 초현실적인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요. 처음에 십자가를 가슴속에 품고 갔던 것과 일맥상통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이미 이 사람은 게임 끝. 이 사람의 관점은 확립이 됐어요. 빡. 하지만 말씀드리죠. 그 어느 것도 확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게임 끝. 머릿속에 선입견이 이미 딱 들어찼어요. 자, 종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긴가민가해요. 종구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은 사진들을 보면서도 별 생각 없어요. 이게 뭐요 다. 이러고 만난 말이에요. 근데 종구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여정을 거치죠. 딸내미, 이 유명한 장면, 멋이 중한 뒤. 딸내미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고 결정적으로 그 일본 사람 집에서 딸의 이름이 적혀있는 실내화를 찾았어요. 그 실내화를 찾고 그때 얼마 전에 가수 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왜 딸에 대해서 언론 공개를 안 하십니까?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누구나 경험하는 얘기잖아요. 종구도 마찬가지로 딸과 뭔가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초현실적이고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 그것들을 딱 맞닥뜨렸는데 그것들과 딸이 연관돼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이제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경찰로서 조사를 해보니까 딸의 낙서, 그리고 딸의 몸에 보니까 그 피해자들의 몸에서 나타났던 비슷한 반점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뭐 근대적인 판단, 전근대적인 판단, 전근대적인 관점, 근대적인 관점 뭐 이렇게 봅시다. 전근대적인 어떤 선입견이 있었다고 쳐요. 어떤 미신이라든가 유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점점점 잠식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뭘 느꼈겠어요? 내 딸을 뭔가 해치려고 한다?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좀 귀신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2, 3.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어떤 불안한 존재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종 치는 장면인데 종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종구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 깜짝 놀라요. 왜 갔냐면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새벽에 찾아간 건데 종을 치다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사실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냐면 얘도 이제 갈등이 시작됐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귀신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경우는 그 선입견이 가득 찼을 때거든요. 이 사람도 어김없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을 찾아갔어요. 뭐 하러 왔느냐? 자, 그러면 일본 사람, 그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정체가 뭘까? 종구가 대놓고 물어요.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딸과 뭔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되니까. 뭐 하러 왔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해요. 여행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막 거기 있었던 여러 장식물들을 얘기하면서 다 알고 왔다. 다 알고 왔다. 다 알고 왔다. 뭘 알고 온 거죠? 다 알고 왔다. 자신의 어떤 의심 덩어리를 잔뜩 품고 왔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으로 통해서 내린 결론을 머릿속에서 다 품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왔다라고. 종구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지식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관점이라는 거는. 하고 어여 말해라. 다 알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요.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답정너죠. 이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론을 내렸고 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온 거예요. 내가 범인이라고. 내지는 내가 귀신이라고. 하지만 좌우간 내가 연관되어 있다고. 내가 원인이라고.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하니까 좌우간 화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라고.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심으시면 알아요. 아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 같은 경우 보면서 뭔가 일본 사람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나. 근데 이제 한의사에 찾아가니까 의사가 그래. 너 술 많이 먹지? 작작 처먹이는 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뭔가 두려움을 같이 보여주면서 두려운 현상이 발생을 하면 또 동시에 아주 뉴트럴한, 아주 중립적인 의견이 또 같이 제시돼요. 같이 이렇게 항상. 근데 무슨 상황이 그때 벌어졌냐면 대문에 염소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버릉드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또 막 기겁을 해요. 일본인이 했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일본인이 왜 그랬을까?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근데 일본인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고 도와줄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나름대로 정말로 범인이고 어떤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의 원인일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딸내미가 사안이 점점 안 좋아져요.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이제 박춘배 씨인데, 저 아저씨가 박춘배 씨인데, 박춘배 씨가 일가족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 몰라요.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척척척 벌어지고 나니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대본에 나오더라고요. 저 멀리서 이 광경을 또 일본인이 사진을 탁 찍고 있어요. 일본인은 이 광경을 마음에 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인의 가치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봤을 때 이 사건들은 과연 어떻게 보일까 더 궁금하죠. 종구가 이 사건들을 보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성복이 이미 정답을 내린 것처럼 일본인은 어떤 정답을 내리고 머릿속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드디어 이제 황정민, 박수무당이 난. 박수무당은 이미 머릿속에서 내적 갈등이 없는 확고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에 있어서 이것은 귀신. 확고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현대니까 그렇지만 200년 전, 300년 전에 뭔가 밝혀지지 않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천지백가리로 깔렸을 때, 사람들이 똑같은 병에 걸렸을 때 이것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굿을 왜 했을까요? 머릿속에는 그것들이 어떤 귀신의 짓이다라는 나름대로의 논리체계, 관점을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것을 현대에 여전히 가지고 있고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더 이상 차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자마자 귀신이네. 악질이요.
사령에 사령. 그리고 저쪽 뭐 보자마자 신비한 일도 막 저쪽에 장독대 갖고 팍 깨니까는 죽은 까마귀가 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봐요, 귀신짓이요. 이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뭘까요? 뭐 까마귀가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영화를 보면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데 등장인물들마다 관점들이 다 서로 다르게 머릿속에 있어요. 현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500년 전, 600년 전에는 다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겠죠. 이거는 저 귀신짓이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현대니까 가능한 거 같아요. 이런 가치관의 다양성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곳이라서. 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확신해요. 그 양반 사람 아니요, 귀신이요. 일본 사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드려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네 딸내미 하며 마을에서 일하는 일 하며 다 일본인 그 사람 귀신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확정을 딱 지어줘요. 그전엔 종구 같은 경우도 몰랐어요. 뭔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고 좌우간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이 사람 짓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일관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아주 단호박으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딱 설명해요. 그 사람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럼 일본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제 일본인의 시각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 저도 뭐 영화를 잘 몰라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들의 시각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일본이 박준배 씨를 발견해요. 사건 3의 용의자 박준배 씨를 발견을 하고 그 나름대로 행동들을 또 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폭포수를 맞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람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려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박준배 씨의 사진을 갖다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북도 치고 굿 비슷한 것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황정민은 황정민 나름대로의 굿을 해요. 그래서 살을 날린다. 살을 날려버리겠어. 그 일본인이 귀신이니까 내가 그놈을 죽여버리기, 그놈을 해치우기 위해서 살을 날리겠어.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관점이에요. 이 사람의 사진기로 딱 찍은 이 사람의 프레임에 들어있는 같은 경우는 분명 아주 확고한 거야. 그 사람이 귀신이고 귀신이 이 짓을 벌였으니까 그 귀신을 자신의 염력을 통해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막 딸이 막 그런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 들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일본 사람 나름대로 박준배 씨를 발견을 하고 나름대로 뭘 해요.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관객들이 그걸 마치 대결 구도처럼 보죠. 근데 이거는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건 대결 구도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건 약간 헷갈리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근데 영화를 차근차근 보고 있으면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각자 나름대로 본 것들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고 각자 나름대로 행동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딱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 일본 사람 같은 경우도 선입견이 확실하죠. 일관 같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의 어떤 전근대적인 그런 가치관을 확고하게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종구 같은 사람, 아니면 아까 이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확고한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일까요? 그 사람에게 또 천우희가 보여요.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에요. 이 무명이 밝음이 없다는, 무지의 무명인지 이름이 없다는 무명인지 모르겠지만 무명이 이 여자가 또 보여요. 그리고 이 일본 사람 같은 비장한 눈빛을 보이면서 이 여자를 또 추적해요. 막. 자, 종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는 혼란을 겪다가 일광한테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이제 이때 영화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확신을 가져 이때. 일본 사람이시고 일본 사람이 귀신이다. 그 악령이다. 그 사람을 내가 해치워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이삼이 이제 신부님한테 상의해 볼게요. 그래요. 악령 신부님, 엑소시스트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 여기서 이제 주제가 또 한번 탁 떡밥을 던지는 거죠. 그 말을 무당한테 들었다 하셨는데 그 사람 시각에서 보자면 귀신은 죽은 사람이 영혼 아니오. 근데 사람은 살았잖소. 지도 몇 번을 그 사람에 관해 얘기를 들었는데 유명한 대학 교수라는 소문도 있고 무시무시한 소문도 들었어. 스님이란 소문도 있고. 근데 그냥 소문일 뿐 아니오. 전문일 뿐.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전문이다, hearsay다 하더라라는 거 아니야. 이 어찌 그걸 믿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신부님 절대 아닙니다. 종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확고해가지고 이 사람도 마치 제일 처음에 일본인을 찾아갔을 때는 좀 답정너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신부님을 찾아갔을 때도 제3의 의견을 듣고 곱씹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선입견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자 간 거죠. 그 말이 안 나오니까 계속 확신을 하시네요. 신부님 답답하죠? 확신한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이미 강한 확신이 딱 선입견이 들어찬 거예요. 종구, 네. 직접 보셨어? 말 못하죠. 아, 직접 보도 않고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신부님 그래요. 병원에 돌아가셔갖고 의사를 믿고 따님을 맡기세요. 교회에서 해드릴 일은 없습니다. 난 교회에서 해드릴 일은 없습니다. 이 대사를 딱 듣는 순간 소름이 착 돋았거든요. 종교인이에요.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신부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많은 주임 신부님이에요. 부제 같은 경우는 아직 학생인 거죠. 완성된 종교인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완성된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에서 해드릴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정관이라는 개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정관이라는 개념, 바로 본다라는 개념, 이런 거에 좀 빠져 있을 텐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완성된, 진리를 탐구하는 완성된 종교인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소름이 착 돋더라고요. 하지만 종구는 이미 확신을 했어요. 머릿속에 꽉 들어찬 거예요. 그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그리고 결국 사냥을 하러 가죠. 친구들을 부추겨가지고. 그 정직초반한 친구는 그 막 뼈 따고도 그 다리, 소뼈 다리는 튼튼한가 봐요. 팍 같이 넣고 가요. 근데 가가지고 사냥을 하러 갔는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일본인을.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박춘배 씨를 만나요. 박춘배 씨가 이제 산을 배회하다가 또 좀비 같은 행색을 하고 이 사람들을 공격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세요. 방어를, 정당방위죠, 사실은. 모르겠어요, 정당방위인가? 비례적이진 그렇지, 그러니까 비례적이진 않죠. 이 사람이 그 2.3 얼굴을 물어뜯었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엄청 고어스러워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좌우간 비례적이진 않죠. 정당방위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을 살해를 해요. 그래서 박춘배 씨 죽어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종구의 그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들을 계속 공고화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자, 이것들, 이 기괴한 사건들, 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일본 놈이 그 일본 놈이 귀신이기 때문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3의 객관적인 판단은 있거든요. 버섯 때문이라고. 근데 그것들을 믿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부님이 말한 것처럼 계속 확신을 하시네요.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본인은 계속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 일본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또 무명히 보여요. 그리고 일본인이 죽어요. 근데 어떤 사냥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일본인은 이제 못 찾고 돌아가던 길에 빗길에 우연히 사고로 이 사람이 죽어요. 하지만 종구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맹렬한 추격 끝에 일본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인이 죽었으니까 그 귀신이 죽었으니까 내 딸도 낳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요. 정말 지금까지 보면 아무런 논리적인 판단 근거가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여기서 제가 말하는 논리적인 판단이라는 건 직접 본 것도 없고 정말 직접 본 것처럼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황도 없지만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강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나름대로 쫙 세웠고 그로 인해서 그 원인이 됐던 모든 사건과 비극적인 사건들의 원인이 됐던 일본인을 귀신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다음 장면이 뭐냐면 황정민이 버러지 같은 놈 미끼를 새켜버렸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서는 영화에서 말하는 미끼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실관계를 던져놓고 그 사실관계들을 사람들이 사건을 어떻게 먹고 소화하느냐. 근데 좌우간 다음 황정민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미끼를 삼켜버렸구나. 완전히 삼켜버렸구나. 이 다음 장면부터 뭐라고 했냐면 황정민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판단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황정민이라는 존재가 그 되게 전근대적인 정말 그
답정너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현 근대적인 사고 안에서 또 갈등을 해요. 누가 귀신인가에 대해서 갈등을 해요. 그 사고를 안 갖고 있었던 아리까리한 변경에 서 있었던 종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전근대적인 사고를 할 것인가 현대적인 사고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전근대적인 사고를 완전 확신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전근대적인 그 사고 방식 간에 고민을 해요. 누가 귀신인가에 대해서. 같이 그런 프레임 안에서는 똑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누가 귀신이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다차원적이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 보이고 같은 가치관이라도 어떤 그 가치관 내에서 어떤 논리관계를 따라서 어떻게 똑같은 것이 누가 귀신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어느 것 하나 진실인 것 같은 게 없죠. 계속 그 렌즈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똑같은 사건이. 그리고 나서 이제 효진이 이제 회복을 했다고 믿고 병원에 찾아가서 정말 감동의 눈물의 제외를 해요. 하지만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할머니가 여기 이렇게 제상을 차려놓고 뭘 먹여요. 효진이한테. 뭘 먹이고 있어. 근데 아까 그 신문의 얘기 그리고 뉴스의 얘기 이런 것들을 보면 버섯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맞다면 버섯을 계속 먹이게 되면 증상은 계속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2,3의 방이에요. 2,3의 방인데 2,3의 방이 그 뒤에 장면이 나와요. YTN 뉴스로 야생 독버섯을 재료로 만든 건강식품 유통시켜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건강식품이 여기 안 나오는데 좌우간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뭔가 사건을 해결을 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객관적인 사안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성복의 네 번째 사건이 벌어져요. 또 난리를 쳐가지고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 동료 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변호사 선임하고 너희 삼촌도 피해자다. 무슨 피해자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요 건강식품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안 보여요, 사실 이거 영화 보면서 한 두 번 보여요. 그러니까 보면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 자료들은 다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범행을 벌였나? 하지만 성복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 이미 가치관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가치관에 맞게 행동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귀신을 잘못 짚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현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이런 경찰 같은 경우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요 버섯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요걸 딱 봤을 때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데 결국 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헛다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꼭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알겠어요? 뭐가 진실이죠?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 진실을 재구성할 뿐이에요, 다들. 무엇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의 차이가 좀 있겠죠. 자, 2, 3. 아직 덜 성숙된 진리의 탐구자라고 저는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톨릭 부제인데. 이 사람 나름대로 그 자신의 마치 그 황정민이 귀신을 잘못 짚었다라고 탁 쌀을 뿌리면서 이렇게 딱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성당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전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나름대로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가치관 안에서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했어요. 그 확신을 하기 위해서 낫을 들고 그 일본인을 다시 찾아가요. 왜? 물어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구보다는 좀 낫죠. 종구는 이미 답정너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게 충돌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물어보러 가요. 그럼 그 물어보러 간 이 2,3의 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하죠? 이따가 나와요.
일광은 일관돼요. 이 사람이 또 신비한 경험을 또 겪어요.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미 전 근대적인 사고 간에 누가 귀신일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틀 내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집에 찾아가 보니까 종군의 집에 찾아가 보니까 또 천우희가 나타나가지고 무명이 나타나가지고 뭐가 하니까는 막 토하고 피를 토하고 막 이상한 현상들을 막 겪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신을 잘못 짚은 거고 저 사람이 귀신이었던 거지. 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몰라요. 이 사람한테만 보인 거예요. 옆에서 같이 본 사람도 없어요. 영화에서는 그래요. 천우희가 나타날 때는 딱 한 장면, 아무 말 없이 돌을 던지고 있던 그 성복하고 종구가 같이 영화 초반에 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멀리서 돌을 던지고 있던 그 상황에서만 같이 나오고, 천우희가 등장하는 그 다음 장면에서는 항상 단독으로 나와요. 항상 단독으로.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 같이 나왔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 이거 같은 경우도 일광도 이 자기 눈에 보였던 그 천우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겪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대실수를 해봤어. 그 일본 놈이 아니라 여자가 귀신이요. 나름대로 전 근대적인 사고가치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다시 내리는 거죠. 이 사람의 갈등이에요. 이건. 이 사람의 갈등.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용할까? 라고 찾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머릿속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 속에 있을까요? 이런 가치관이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네가 자기관리를 잘해야지.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죠. 그런 분들에게 제1강 돈보다 운을 벌어라를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사고를 할 수도 그 선입견 속에서 뱅뱅뱅뱅뱅 도는 거죠. 종구는 변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변경에 서 있다가 확신을 했었죠. 전 근대적인 사고로 귀신이 있고 그 사람이 귀신이다. 근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선입견 내에서 나와 있다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일광이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앞에 또 단독으로 천우희가 나타나요. 무명이. 그러면서 무명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 전 근대적인 사고, 이 사람 같은 전 근대적인 사고에서 무명이나 일본인처럼 뱅뱅뱅 도는 사람이 아니라 현대적인 사고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차원이 더 있는 거예요. 한 차원에 있다가 내려가가지고 귀신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또 아닌가? 하고 믿고 있고, 또 일광이 또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귀신인가? 이 사람은 다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차원적인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우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걔는 귀신을 홀려갖고 그려 딸내미를 찾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할매가 그러는데, 다시 전문이죠. 카더라 통신. 그 외놈이 귀신이랴. 그 놈이 걔 피를 빨려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랴. 그 외놈 본 적 있어?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거죠. 네 말 믿었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걔 잡소리 하지 말고 대답해 시장이나. 우리 효진이 어딨어? 외놈 본 적 있냐께 계속 얘기하죠. 처음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그 선입견이 계속 이 사람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네 아가 네 집에 있지 어딨어? 집에 없어. 집에 있어. 좀 전에 들어갔어. 그 외놈이 네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 네 식구들 씨를 말려보려고. 엄청 헷갈리죠. 종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놈은 죽었어. 그러니까는 아니요. 꿈이요. 아니요. 근데 나타났던 점 꿈이요. 안 죽었어.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관객들이 보게 되면은 천우희가 딱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존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딱 탐구하는 사람 입장에 그거를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 만약 형사다, 변호사다, 검사다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첫 장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여자가 귀신이요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종구가 그래. 그 여자 흰 옷 입었어? 라고 물어요. 흰 옷을 입었느냐? 그랬더니 일광이 파래지면서 맞네. 그래요. 흰 옷을 입었느냐라는, 그러니까는 시각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흰 옷 입었냐라는 말 한마디로 그 두 사람이 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확신을 하고 그 사람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증거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최대한 여기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본 거예요. 그 사람만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명을 같이 본 적은 이 영화에서 한 번도 없어요. 특히 무명이 말을 하는 걸 같이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각자 들었다는 거죠. 각자 들었고 각자 봤고 각자 머릿속에서 맴돌던 사람이에요. 그것만 인정이 돼요. 진실로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종구는 물어요.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러니까 무명이 그래요. 그걸 왜 묻는데? 네가 누군지 알아야 네 말을 믿을 거 아니냐? 여기서 묻죠.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어떤 진실이 규명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엄청 불안해하고 힘들죠. 그때 하고 싶은 게 뭐죠? 진실한테 물어보고 싶죠. 진실아, 너는 진실이 뭐니? 나에게 얘기를 해다오 라고 묻고 싶죠. 하지만 진실은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 진실은 항상 침묵해 있고 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진실을 소화해서 개워내는 거예요. 이게 진실의 성격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진실은 침묵하고 있어요. 항상. 진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진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진실이다라고 개워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종구는 물어요.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 대답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해요. 네 딸을 살리려고 하는 여자. 흰옷 입은 여자예요. 흰옷 입은 여자.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 흰옷 입은 여자는 같이 본 건 없고 다 각자 봤고 동일인지도 몰라요. 영화가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그 다음 그래요. 하나 묻자. 왜 이러는 거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이라는 거를 또 헷갈리는데 귀신이라면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네 딸의 애비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나오죠? 무슨 죄? 네 딸의 애비가 남을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엔 죽여버렸다. 네가 그랬다고 하고 네 딸의 애비가 그랬다고 그러죠. 네 딸의 애비가. 지금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애가 지금 없어지고 환각에 빠져가지고 난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당사자가 그 딸의 보이는 행동을 비극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겠죠. 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의 행동을 귀신이 한 짓이라고 규명하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제3자를 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네가 딸의 애비가 남을 의심하고 죽이려 하고 결국엔 죽여버렸잖냐. 소름 돋지 않아요? 제 대본을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종구는 한 말이 그래요. 그것은 내 딸이 먼저 아파갖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내 탓이냐. 그쵸. 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화를 지금까지 후반부 본 내내 진실은 밝혀낸 게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규명을 했고 그 나름대로 의심과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입견에 관한 비극이죠. 선입견에 의한 비극. 선입견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논리,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신을 보면서 그것을 비극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비극으로 만드는 거죠. 비극을 비극으로 만들고 있는 전근대적인 선입견인 거죠. 종구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 순간 뭘 보냐면 천우희가 무명이 입고 있는 가디건이 자기가 예전에 저 사람도 일본 사람의 타겟인가라고 의심했던 한 여자가 입고 있던 옷과 같아요. 그리고 천우희를 제일 처음 봤을 때 입고 있던 그 방상 외피, 군복이 박준배 씨가 입고 있던 군복하고 같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팍팍 흘러가요. 이게 아주 짧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확신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가 귀신이야. 라고. 다차원적인 선입견 내에서 왔다 갔다 또 하다가 다시 내려가서 그 전근대적인 사고 귀신, 일광하고 똑같은 거죠. 누가 귀신이다라는 그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일광의 말을 따르면서 네가 귀신이야 하면서 가요. 그냥 종구에게 무명이란 뭘까?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대본에만 나와요. 시놉시스하고. 그 무명은 뭘까? 무명이라는 거는 무지하다는 것은 진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고 그 진실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종구에게 무명이라는 건 이름 없는 어떤 한 여자라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증인인지 증인일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니면 이런 선입견 속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가득한 선입견 덩어리들로 진실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무지함인지 무명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무명은 무명인가 무명인가 찾아갔어요. 이 사람도 물어보러 가요. 이 사람도 알 수 없는 그 진실 속에서 이 사람도 물어보러 가요. 물어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악마냐? 라고 물어봐요. 아까 종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선입견 내에서는 귀신이냐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 부제 입장에서는 네가 악마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진실이 궁금해서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뭔가 궁금할 때 항상 애타게 진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것처럼 물어봐요. 너는 악마냐? 네가 악마가 아니라고 솔직한 정체를 밝힌다면 그냥 돌아가겠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침묵하죠. 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악마가 이렇게 비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래? 날 두고 그냥 가겠다고? 그래. 그냥 갈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얘기하죠. 누가 그냥 보내주겠대?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길 내려가고 말고는 네 의지가 아니라고. 진실을 찾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진실을 찾고자 한다라고 질문을 하고 찾죠. 하지만 정말 진실을 찾는다는 이 어떤 조사 과정들이 나의 선입견이 정말 배제되어 있는 것들일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사람의 어떤 악마다라는 그 선입견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그 대상은 절대 침묵하지 대답해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진실은 대답해주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선입견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악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길 내려가고 말고는 네 의지가 아니라고. 선입견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 선입견에 계속 영향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사건을 받아들이고 개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길 내려가고 말고는 네 의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비웃죠. 이 무지한 것 하면서 비웃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이제 비유하면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가 보다시피 난 살과 뼈가 있다. 어찌하여 당황하느냐 하고 비웃죠. 제자들 같은 경우가 아마 감독도 대본을 쓰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진실의 표상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표상이에요. 성인은 진리의 표상인데 그 진리의 표상을 바라보고 있는 덜 완성된 제자들이 느꼈을 그 마음은 뭐였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직 인라이튼드, 개몽되지 않은 그 선입견 속에서 진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선입견대로 한번 걸러서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악마가 그것을 되뇌이죠. 비웃으면서. 너희들은 어찌 당황하느냐. 선입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사진을 찍죠. 그 악마라고 이미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사진을 찍죠. 그리고 효진은 칼부림이 났죠.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일광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죠. 일광과 그리고 아까 그 스님 그리고 일본인 그리고 부제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선입견은 사실 같은 평면상에 있죠.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들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구도는 뭘까요? 이 카메라의 존재가 뭐고 이 찍는 것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카메라라는 것은 찍는 이가 보고 싶은 것을, 그렇죠? 보고 싶은 구도로, 보고 싶은 프레임에 담아서 보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담는 거예요. 그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기도 사진을 찍고 계신데. 그렇죠? 이들이 카메라는 이들의 마음속의 선입견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보고 찍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관객들은 이제 그다음부터 궁금해하죠. 이 사람이 귀신이었나? 얘기하죠. 제 결론은 그거예요. 귀신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나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나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나 옛 가치관과 선입견 그리고 지금의 가치관의 선입견 이런 것들이 막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선입견대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구도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같은 평면상에서 다만 위치가 다른 거죠. 누가 귀신이냐 그런 그 평면에 있을 때는 누가 귀신이냐라고 보겠죠. 누가 귀신이냐. 하지만 차원을 하나 높여서 다른 평면에서 보자면 그거는 그런가 아무 관계없고 독버섯이야. 버섯 때문에 환각작용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마치 예전에 감기에 걸리고 흑사병에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쳐봐요. 이거는 귀신의 짓이죠. 옛날 같은 경우.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모든 판단이 다 무용해졌죠. 왜냐하면 약이 발견이 됐으니까. 정신병도 마찬가지예요.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예전에 정신병이라는 것이 정신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또는 어떤 영에 관한 분야, 사이키라고 하잖아요. 영에 관한 부분야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 요즘엔 점점 트렌드가 어떻게 되죠? 뇌의 메커니즘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과학은 아직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들도 과학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럼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진실은 침묵하고 있어요. 진실을 바라보고 진실이 무엇일까 물어보고 싶지만 진실은 여전히 언제나 대답해 주지 않아요. 다만 정말 이 수많은 프레임 속에서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진실들이 각자의 프레임을 통해서 각자의 선입견을 통해서 달리 배출되어 나오는 결과들 그 관점들이 또 달라질 뿐인 거예요. 진실들은 다 그렇게 재구성되고 요즘은 그게 더 심해진 거죠. 왜냐하면 가치관들이 그만큼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그냥 감독이 이런 거를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고, 요즘에는 점점 대화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도처에서 발생을 해요.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 생각들. 가짜 뉴스들이 정말 버젓하게 판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저건 버젓한 가짜 뉴스다. 하지만 그 가짜 뉴스의 평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짜 뉴스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실은 언제나 침묵해요. 그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일광을 이해하듯이 이삼을 이해하듯이 종구를 이해하듯이. 그럼 그 가짜 뉴스를 보면서 어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을까를 판단해 보면 되겠죠. 진실이 뭘까요? 이렇게 보면 진실은 없는 것 같아요. 진실은 없고 마치 그 진실이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조용한 침묵에 조용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소크라테스가 맨날 그런 사람이 내 자신은 알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형식적인 얘기인데 되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이게 정말로 지혜인 것 같아요.
정말 보면 볼수록 이런 태도가 정말로 지혜의 정수인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침묵하고 있는 지혜에 침묵으로 바라보면서 지혜를 이렇게 그 진실을 가만가만 반추해보는. 이것들이 점점 자기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빠져 있을수록 그 평행선은 의견의 대립은 점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혼란은 점점 심해지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 여기서 제 결론은 대화인 것 같아요. 그 대화는 뭘까? 서로의 가치관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서로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중요한 게 뭘까? 침묵인 것 같아요. 침묵의 진실 앞에 침묵으로 계속 내가 내 선입견으로 받아들여서 쏟아내지 않고 그 진실을 내가 침묵하면서 계속 반추해가는 거죠. 다각도로.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제 인생 매뉴얼 탐구기에 한 페이지에 한번 적어볼 만한 영화다. 문제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화를 봄에 있어서 제가 뭐 만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학이라든가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은 해석의 지평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라는 거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아요. 오래된 고전이나 경전도 마찬가지고. 작자가 내는 그런 생각하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 세상이 이바지할 줄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설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보고 나름대로 그거를 도구로 해서 나의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그거를 도구로 해서 한번 그 생각을 나눠보고 그것이 충분히 통찰력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웬 난데없이 영화 감상이냐라고 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요거는 정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영화는. 그래서 아무튼 요 맥락에서 이렇게 평론을 하고 얘기를 한 글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살펴보건대 오히려 막 이렇게 뭐 그 귀신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명 간의 어떤 문화 간의 충돌이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있을지언정.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대화가 좀 오가면서 이런 맥락에서 아까 윤 기자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경우 정말 멋지잖아요. 진짜 그 나중에 결국에는 선입견이 한쪽에 결국 평행선을 계속 달리다 보면은 한쪽에서는 결국 힘으로 잠식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이거는 영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얘기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른 아침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영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 선입견의 이야기, 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공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난 저는 그 부분에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튼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리 마련해 주시는 윤 기자님과 그 황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